안녕하세요. 회원동 건벽돌집에서 하는 동네 토크쇼. 네, 오늘은 임경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실은 지난번에 오셨다가 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오셨다가 네. 그냥 술만 먹고 갔잖아요. 네, 그날이 제가 1년에 딱 하루 있는 술 마시는 날이고, 아, 그렇구나. 네, 아마 가장 많은 음주량을 자랑했던 날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술 잘 못 드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그날은 예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네. 네. 아, 그날 정말 밤에 날씨도 좋았고. 그러게요. 굉장히 분위기에 취하는 밤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요즘 또 글 때문에 글 쓰시느라고 또 정신 없으셨죠? 아니요, 요새는 사실 얼마 전에 장편 소설을 마무리해서요. 그 오디오 연재 소설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녹음을 많이 했고요. 중간에 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공백이 생기면은 굉장히 좀 허무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백 없이 좀 꽉꽉 채워서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네. 지금 연재하고 계시는 작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그 장편 소설 가만히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고요. 40대 남자와 20대 남자 사이에 있는 30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 나온. 네, 남자 그렇죠? 둘과 여자 하나. 네, 저의 환상이 좀 이렇게 뭔가 들어간 듯한. 네, 그런데 이육정 PD님도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사람 만나면은 서로 사랑도 하다가 또 개의치 않게 의도치 않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다가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누구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네, 저는 그런 부분들 많이 또 서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단면들, 관계의 단면들을 담았습니다. 연재 방식이 좀 색다르네요. 네, 작가가 직접 자기 작품을 이제 한 25회에 걸쳐서 좀 나누어서 직접 낭독을 다 해서 뭐 주 6일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듣는 연재 소설이라고 해요. 네. 보통은 이제 소설이 완성된 다음에 네. 오디오 클립을 하는 경우들은 그렇죠. 오디오북이 있었죠? 되거나 이제 책으로 나오거나 이제 종이책으로 나오거나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신문에 이제 일일 연재됐던 그 시스템이 이제 오디오화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처음 시도라서 뭐 좀 신선한 부분도 있고 조금 뭐 서툰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근데 낭독을 직접 한다는 게 또 네, 이제 글을 쓸 때도 영향을 또 좀 받을 것 같아요. 좀 문체 자체가 뭐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쓴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좀 귀에 스미듯이, 그러니까 귀가 즐거워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그냥 원하는 대로 썼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토크는 조금 뭐랄까 더 임팩트 있고 또 컴팩트하게 저는 해보고 싶어서 네. 몇 가지 키워드를 정했어요. 네, 그리고 네. 중간중간에 또 참여하신 분들이 네, 현장의 목소리. 자기 궁금하신 것들 그때그때 좀 좋아요. 주시면 네. 또 바로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좋아요. 워낙 뭐 걱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작가가 그 어떤 독자를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번에 네. 이 오디오 연재도 그렇지만 네. 그거 왜 필요할까요? 저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스탠스라고 할까, 어떤 그 독자들과 만나는 태도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뭐 어떤 분들은 아예 SNS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끼리는 그분들이 진짜 위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딱 격리된 상태에서 그냥 혼자 글만 써도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사실은 지존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어떤 뭐랄까 뭐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독자들과 직접 뭐 소통하고 이야기한다는 게 저에게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저는 순전히 그냥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혼자 많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래서 할 일 없이 그냥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거는 제가 하는 직업과 상관없이 그냥 물론 제가 하는 직업 때문에 조금 더 호의를 가져주시는 건 있지만 사실은 어떤 뭐 내가 뭐 독자를 관리해야 된다거나 뭐 저는 인맥 관리 이런 것도 전혀 안 해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관리라는 것 자체에 별로 의미를 안 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조금 낯선 타인과 잠깐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스쳐 지남이 좀 쾌적하고 뭔가 다정하고 저는 그런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너와 항상 이렇게 가까이 지내야 되니까 뭐 서로 이렇게 뭐 챙기거나 뭐 누구를 뭐 언팔로우 하면 절대 안 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네. 그 얼마 전에 네. 마음 산책 20주년 네네. 맞아서 굉장히 재미난 인터뷰 집이 네, 나왔는데 그렇죠. 제목이 20의 폴짝. 네. 제가 우선 궁금했던 건 어떤 색의 운동화를 고르셨나요? 저는 일단 검정색 아디다스 러닝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하도 주로 흰색 운동화를 많이 신기 때문에 약간 그 기존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를 사실은 원래 자기가 안 고르는 것들은 선물을 받아야지 이렇게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굉장히 비싼 모델로. 네. 네. 실제 신어 보셨어요? 네, 그걸 신고 제가 런닝을 시작했어요. 그 제가 코로나가 이제 봄에 시작되면서 실내 운동을 못 하게 돼서 그때 어느 날 밤 12시에 약간 이렇게 머리에서 김나는 그런 스트레스가 확 그냥 올라와서 진짜 집에서 널브러져 있던 복장 그대로 그 운동화를 신고 그냥 광화문 광장 쪽으로 뛰어나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날부터 달리기 데이 1이 시작한 거예요. 네. 며칠째 지금 달리고 계세요? 지금 회차로 하면 100회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리고 이제 이틀 한 번씩 꼬박꼬박 하고 네. 살을 뺐죠. 야, 그러고 보니까 네. 좀 쾌적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이 인터뷰의 제목이 임 작가님 인터뷰의 제목이 감정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싶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작가님한테. 저한테는 사실은 어른이 된다는 거는 변명하지 않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그렇고 사람 마음도 그렇고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돌아가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남을 탓한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변명을 한다거나 저는 그러지 않고 가급적 말을 줄이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어떤 그런 뭐랄까 자기 의지에 의한 실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감춰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데 감정 있는 어른이란 말이죠. 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른의 맥락은 사실 일쪽에 더 가깝게 포커싱 돼 있는 거고 여기에 그 감정 있는 애 이제 이 따옴표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저는 감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스토이함이 어떤 뭐 가혹함이랄지 아니면은 그 얄짤없음이랄지 이런 부분을 사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자유나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산하는 이런 걸로 서로 균형을 맞춰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일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사적인 면에서는 너무 억누르고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은 일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사생활, 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느끼는 바대로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좀 뚫어줘야지 뭔가 이렇게 일에 있어서도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열심히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태도에 관하여 그 산문집 네. 거기서 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공과사가 네. 있고 일의 영역과 네. 어떤 또 사적인 영역 네네. 좀 그런 네네. 어떻게 보면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공과사를 철저히 분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누구를 좋아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항상 도망갈 준비가 돼 있다거나, 발을 반만 담근다거나,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약간 시간이 아까워요.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계속 약간 조금, 좀 지병이 이제 계속 뭐 생기고 또 재발하고 이래서 제 인생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많이 물꼬를 좀 많이 틀어놨거든요. 저는 20살 때 이제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냥 당연히 대학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과 내에서 거의 이제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계속 좀 큰 병이 나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유학 가서 오래 못 버티고 이제 돌아와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이러면서 그 인생 여러 단계에서 저 병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 물줄기가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경우였어요, 저는. 지금 작가업을 하는 것도 그 병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뭐, 결과적으로 불편하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겪다 보니까, 이 젊음의 한순간 한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인생의 시간, 그리고 굉장히 좀 건강하고 값지게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시간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구나.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도전이나 모험이나 다 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누구 좋아하면은 뒤로 돌아보지 말고 좋아하고, 약간 그게 너무 이렇게 그 찬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마치 애늙은이처럼 인생 다 사는 것처럼 이렇게 놔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어떨 때는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얘기랑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키워드가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키워드는 연애. 네. 올바른 연애라는 게 존재할까요? 올바른 연애라는 게 뭘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궁극의 어떤 사랑이나 연애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랑이나 연애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왜 뭐 어른스럽게 사랑한다, 뭐 어른의 사랑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랑은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린아이들이 뭐냐면은 누군가의 호감을 가지잖아요. 걔네들은 본능적으로 그 호감, 비호감 딱 나뉘잖아요. 그리고 호감 있는 상대한테는 겁 없이 다가가요. 그냥 다가가고 나는 좋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영리한 애들은 그 말을 하는 대신에 이제 같이 놀자. 그러니까 대놓고 너 좋다가 아니라 같이 뭐 하러 놀자. 그리고 더 영리한 애들은 뭔가 쟤를 좀 이렇게 저 여자아이를 관찰하고 있다가 저 여자아이는 이 장난감을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남자아이가 쭉쭉 어디 가서 그 장난감을 갖고 와서 너 이거랑 같이 놀래? 이렇게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뭐랄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겁도 없으면서 또 굉장히 상대방을 지켜보고 관찰한 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려고 애쓰고 그런 게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 또 이제 그냥 온몸으로 그냥 받아버려요. 받고 막 울고 왜 쟤는 이제 나랑 같이 안 노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괜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어른들의 그 이 잔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혹은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적당히만 이제 다가가는 것도 절대 이제 뭐 속을 안 보여주고 약간 그런 게 저는 되게 얕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얕은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물론 저는 그래서 밀고 당기기 이런 거를 정말 1도 안 믿거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덜 좋아하는 사람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본의 아니게 그거는 좋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걸린 것 뿐이지.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그런 뭐 기술이나 전술적인 부분이 쓰여지는 거에 온몸으로 반대를 해요. 저는.
그거는 너무나 하수다. 정말. 그건 너무 재미없고,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 약간 이런.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도 짧지만 그 안에 젊음은 더 짧고, 젊음 중에 우리가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네, 항상 자기만 보호하려고 그러지, 상처받을까봐. 작가님의 20대는 그러면 바로 그런 연애를 했던 건가요? 아, 뭘 모르세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네. 아. 보통 우리가 사랑 아주 정말 지금 얘기한 그런 정말 이 아주 감성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사랑은 저는 모성 엄마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식이 이쁘죠. 그렇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엄마. 또 엄마. 네. 나는 작가님의 그런 산문집 속에서 네네. 그 어린 시절 또 청소년기에 그 다음에 또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 그 기억들의 네네. 속에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온천에 어머님 네네네네. 모시고 갔던 네. 얘기 있잖아요. 네. 그 부부가 그것도 너무 참 너무 슬펐어요 그때. 네. 네네. 굉장히 와닿는데 엄마라고 하는 키워드. 네. 난 또 엄마가 키워드니까 이상한데 네. 엄마. 글쓰기에 있어서 사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와 이렇게 끈적한 모녀 관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건조하고 좀 기능적이었고, 그리고 저희 엄마 자체가 사실 스타일이 뭐 막 그냥 그 왜 소위 말하는 한국의 전형적인 엄마처럼 이렇게 막 아이들한테 다 퍼주고 뭐 그런 엄마가 아니었어요 저는. 네. 오히려 조금 신경질적이고 좀 당신이 원하는 딱 스타일대로 뭐 옷도 입길 바라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고스란히 닮았더라고요 지금. 똑같아 진짜. 그래서 야 정말 유전자가 무섭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화된 엄마가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항상 어딘가에 뭐 비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상적인 거의 100% 완벽한 어떤 엄마의 모습을 뭐 그리고 상상하고 또 원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 엄마 왜 이럴까 항상 그 부분이 나와 있지만 돌이켜 보면은 그 부분의 결핍 때문에 지금의 내가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좀 다른 개성을 가지게 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느 시점에 가면은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분들은 진짜 뭐 불멸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이라는 것을 너무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오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 순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조금 부족하게 해준 부분, 저는 바로 그 부분에 나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애써서 끌어올리려고 아마 노력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러니까 뭐 씁쓸하거나 조금 왜 이건 내가 해야 돼 약간 그런 뭐 좀 원망이 있었겠지만 저는 뭐랄까 구멍이 난 부분을 스스로 메꾸려고 했던 그런 에너지, 그런 애씀 속에서 좀 저만의 성장이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게 뭐 좋은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뭔가 안 그럼 모든 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거 안 해줬으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부모님 탓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거든요. 끝도 한도 없어요 진짜. 그냥 어떤 결핍들은 그냥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거나 뭐 좀 대처하면서 그냥 지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음 키워드는 저는 여행에 관한 또 세계 도시에 대해서 또 쓰셨잖아요. 도쿄, 교토, 네. 리스본이죠. 네. 보면서 임 작가님의 글 속에서는 지금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떤 여정을 다시 또 어떤 찾아가 보는 네. 이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일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행? 사람에 있어서 여행이라는 건 뭘까? 요즘은 난 특히 아마 모든 사람이 여행에 대해서 지금 느낄 거예요. 아, 못 너무 가고 싶어. 가니까. 정말. 너무 가고 싶죠. 여행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뭘까요? 저는 그야말로 저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 김영하 작가님이 이제 여행의 이유 산문에서 이렇게 뭐 그때 뭐 호텔 이야기도 하시고 뭐 아무튼 여행지에 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일상의 어떤 그런 슬픔이나 뭐 때나 약간 이런 것들을 다 지운 어떤 그 흰 백지 같은 상태에 우리를 갖다 놔주는 거잖아요. 여행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미지의 상황, 저는 그 낯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낯선 환경에서 약간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숨 막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약간 뭐 이렇게 불안해하고 뭐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한 번 그 낯선 어떤 환경에서의 또 뭔가 알 수 없는 자유,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난 여기 이방인이고 난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한번 자리매김하면서 그 안 들여다봤을 때 어떤 그런 묘한 기분을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게 되면은 그 감각을 다시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저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네. 딱 티켓을 끊어가지고 어디 간다. 네. 제일 먼저 가고 싶은데 어디? 아, 저는 이탈리아 하고 싶어요. 네, 이태리 제대로 그러니까 일주를 꼼꼼히 돌아다니고 싶어요. 사실은 치안 문제 때문에 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네, 이탈리아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마지막 키워드를 여쭤보기 전에 질문들을 한번 주시겠어요? 여러 질문들이 오셨는데 네. 여기서 볼게요. 작가님의 창작 세계의 모티브가 된 딸의 모습, 나이가 궁금합니다. 저는 딸 아이가 있는 여자입니다. 아, 네. 네, 지금 딸아이는 만 12살이고요. 12살이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네, 입니다. 사춘기를 한창 겪고 있고요. 방에서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이제 바로 옆방에 있는데도 이제 가끔씩 문자를 보내고 대신에 이제 제가 가서 항상 하루에 2번씩은 꼭 깨어나줘요.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도 한 3주에 한 주만 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다른 데서 친구들을 뭐 학원에서 친구를 만나고 그런다 하더라도 같이 정말 어울려 논다는 그런 이렇게 접촉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조심해요 요새는 보면은. 근데 그래도 뭐 엄마에 대해서는 좀 덜 조심할 테니까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는데 거부하는데 그래도 제가 꼭 깨어나줘요. 항상 2번씩 꼭 깨어나줘요. 그래서 그냥 비비고 이제 네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네 그게 얘가 아우 귀찮아하고 이제 싫어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또 어린 시절 또 학교 생활을 했잖아요. 네. 이제 대학교는 한국에서 하셨지만 그러면 이게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엄청 답답하고 야 우리 애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도 보일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딸의 성장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서 컸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고 뭐 굉장히 기분이 이상한데 그래도 저는 그건 제 인생이었고 또 이거는 제 딸아이의 인생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많이 좀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뭐 그래도 또 저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약간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잘해주고 지켜봐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빵 중에서 제일 뭘 좋아하시나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베이글, 크로아상, 스콘. 셋 다 좋아하는 건데. 저는 순서대로 치면은 크라상, 그 다음에 스콘, 그 다음에 베이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베이글이 의외로 맛있게 하는 집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사실 베이글은 뉴욕에 있을 때 많이 그렇죠. 드셨겠네요. 유태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먹어야 제일 맛있고. 근데 크라상은 저기 한국의 빵집 수준도 꽤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잘 만들어요. 스콘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졌고, 근데 베이글은 아직 완전히 이렇게 메인으로는 못 간 것 같아요. 빵 중에서는. 왜냐면 다른 먹을 게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또 베이글은 또 사실 그 하나만 먹을 수가 없어요. 뭐 발라 먹어야 되는데 발라 먹는 문화가 아직까지는 막 풍부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발라 먹는 것 중에서는 페스토 제일 좋아해요. 페스토. 기본권. 나는 제가 빵에 대한 다큐를 할 때 뉴욕에서 네네. 유대인들이 실은 유대인들이 그 뉴욕의 식문화를 갖고 있는데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이글이잖아요. 근데 베이글은 물에 삶는 걸 보고 야 이거 참 되게 신기해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븐에 넣기 전에 물에 넣고 삶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굉장히 쫀득쫀득 약간 똑같잖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할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 발라먹는 게 다양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디오북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디오북 할 때 이 성우처럼 연기도 하시게 되나요? 대사를 그게 쓰실 때. 예를 들어서 남자 둘 여자 하나 있을 때 그 목소리를 완전히 바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남자 목소리, 남자 대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저음으로 하거나 근데 너무 또 티내면 그때 웃기더라고요. 그 전에 1탄 때 김현수 작가님이 소설을 낭독하셨는데 여자 등장인물의 대사 부분에서 그분들 약간 여자 목소리를 내셨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오버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저도 이제 약간 남자 목소리 좀 내고 남자도 또 약간 젊은 남자 있고 이제 중년 남자 있는데 이제 그 약간의 성격에 따라 좀 목소리 차이 나는 톤 차이 나는 것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낭독하면서 뭔가 이건 약간 더 분위기가 들어가게 되는 게 대사 중에 혹은 중간중간에 이제 편지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 일종의 근데 뭐 구애하는 어떤 말이라든가 굉장히 애틋한 그런 고백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이제 제 목소리에 뭔가 안개가 삭히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감정을 실으려고 그러니까 일부러 애쓴 건 아닌데 그냥 실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웃겼어요 약간 스스로. 왜 이러냐 이러면서.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집에 아직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아예 안 들어봤어요. 네 그냥 이렇게 녹음하면서 뭐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 스스로 느끼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애틋하거나 조금 뭐 정을 나누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뭔가 목소리 톤이 달라지면서 왜냐면은 그게 무드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뭔가 섹시하게 하려고 했죠. 한마디로.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 인간 임경선은 땡땡땡이다 또는 땡땡땡하다. 짧게 나를 요약한다면 요약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까 사실 인터뷰집에서 한 얘기랑 좀 비슷한데요. 저는 굳이 말한다면 인간 임경선은 감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감정적인 것 같고 심지어 저는 건조한 것까지도 약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굳이 하나 어떤 저자로서 맡은 역할이 굳이 뭐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느끼는 어떤 부분이 마모되지 않게 그게 굳지 않게 계속 심장을 좀 이렇게 만져주는 이렇게 좀 흔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끔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뭔가 채워서 산다는 느낌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이제 그게 저는 살아가는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럴 수 있게끔 몸살이지 않게 그렇게 인생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끔 좀 옆에서 그래도 된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된다라는 거를 계속 상기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임 작가님의 정말 독자들, 임경선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저 멀리 있는 구름 위의 작가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뭔가 답해주고 위로해주고 위로 안 해주는데. 위로 안 했나? 위로는 절대 안 해요. 저는 위로 절대 안 하고, 저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위로 이런 거 안 합니다. 위로는 네. 이건 뭐 어떤 의미든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뭔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뛰쳐나갈 수 있게끔 뒤에서 확 밀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그 역할을 간접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스럽게 산다는 건 뭘까? 저는 지금 우리는 실은 굉장히 많은 속박 속에서 살고 있죠.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큰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억압적인 기제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우리의 모든 동선이 지금 다 체크되고 있고, 그렇죠. 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점도 네. 그렇고, 새삼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게 다 통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화에 있구나라는 어떤 체념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걸 의식을 안 했잖아요. 왜냐면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자유스러운 삶은 뭘까요? 사실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이제 뒷받침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기까지의 어떤 여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투자가 또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노력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자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대가를 치르고 움켜쥐게 되는 어떤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다른 기운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네. 다들 요즘은 참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아는 분도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사람도 아는 것 같고 모르는 사람도 아는 것 같은 모르는 사람도 아는 것 같아요. 네. 남산 건덕돌집에서 있는 골목 토크쇼. 네, 오늘은 임경선 작가님과 재미난 시간 보냈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는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